이것은 보통 서책이 아니로구나. 종이마다 독을 입혀 내 지아비의 숨결 속에 죽음을 밀어넣고 있어. 3대째 벼슬을 이어온 한양 북촌의 명문가 최참판댁. 그 화려한 대문 뒤편엔 누구도 상상 못할 잔혹한 사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설레는 첫날 밤, 새 신부 다인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 신방과 광증에 걸려 미쳐가는 지아비 윤호뿐이었지요. 벽을 마주하고 앉아 미친 듯이 책장만 넘기는 윤호. 그의 손가락 끝은 이미 검게 물들었고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실성했다며 외면할 때 의원의 외손녀인 다인만이 서책에서 풍겨나오는 기묘하고 비릿한 쇠비린내를 포착합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에 독을 발라 말린 뒤 읽는 자의 숨결과 피부로 죽음을 전염시키는 소름 끼치는 살인 수법이 자행되고 있었는데요. 범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날마다 지아비에게 새로운 죽음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는 다인은 도리어 집안을 저주했다는 끔찍한 모함을 받고 차디찬 곳간에 갇히고 맙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죽어가는 다인. 그리고 독이 든 서책을 품에 안고 과거 시험장으로 향하는 지아비, 윤호. 과연 두 사람은 이 잔혹한 덫을 깨부수고 무사히 살아남아 가문의 비밀을 세상에 밝힐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때는 선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 북촌에 이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학문이 깊고 인품이 단정하여 누구에게나 존경받던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이 참으로 야속한 법이라 정직한 성품 탓에 간신배들의 모함을 받아 벼슬길이 막혀버렸고 그로 인해 가세는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마당에 장독대가 빼곡히 늘어서고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했던 집안이었건만 이제는 빚쟁이들이 대문을 두드리고 마당을 휘젓고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어느 날엔가 빚쟁이들이 몰려와 마당의 장독대를 깨뜨리고 방 안의 살림살이까지 들춰내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 진사는 그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만 삼켜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다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지요. 다인은 이 진사의 둘째 딸로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마음씨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아가씨였습니다. 언니 이선이 오로지 좋은 혼처만을 고집하며 혼담마다 코를 벌름거렸던 것과 달리 다인은 집안의 어려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간절했지요. 밤이면 홀로 방에 앉아 촛불을 켜놓고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 세울 방도가 없을까 궁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세도가 최참판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최참판은 3대가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의 수장으로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지요. 사람들은 최참판 댁의 대문만 지나쳐도 고개를 숙이고 그 집안의 이름만 들어도 경외의 빛을 띠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몰락한 이진사댁에 혼담을 보내왔으니 이는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온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최참판 댁에서 보낸 매파김 씨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온갖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빚은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것은 물론이요. 혼례 비용까지 모두 대주겠다고 했지요. 이진사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만 빚쟁이들이 날마다 들이닥치는 현실 앞에서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파가 떠난 뒤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최참판댁 둘째 도련님 말이지요. 그 양반이 광증에 걸려 실성했다지 뭡니까? 아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밤마다 헛것을 본다면서 괴성을 지른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어떤 이는 귀신에 홀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실성한 것이라고도 하니 아무튼 범상치 않은 일이옵니다. 이진사는 이런 소문을 듣고 나서 혼담을 거절하려 했지만 다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그 댁으로 가겠나이다. 다인아,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 집 도련님이 온전치 못하다는데 어찌 내가... 아버님, 집안이 이 지경인데 소녀가 혼처를 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더구나 상대가 최참판댁이라면 이는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다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진사는 딸의 그 결연한 모습에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결국 혼담을 받아들이고 말았지요. 그렇게 혼례 날짜가 잡혔고 최참판 댁에서는 약속대로 빚을 모두 갚아주었으며 성대한 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혼례 당일 다인은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친정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 아버지 이진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딸의 가마를 배웅했고 언니 이선은 시샘 섞인 눈길과 안도의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지요. 가마 안에서 다인은 붉은 족돌이 아래로 흐르는 땀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가시밭길일지 아니면 가문을 살릴 명주길일지는 오직 하늘만이 아시리라. 최참판 댁에 도착하니 대문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높다란 대문에는 용이 새겨져 있었고 마당은 너무도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하인들과 몸종들이 줄지어 서서 새 며느리를 맞이했고 전할례를 지내는 동안 다인은 시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 최참판은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형님 되는 큰아들 내외는 멀찌감치 서서 다인을 훑어보기만 했는데 특히 맏동서 강씨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혼례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다인은 시녀들의 안내를 받아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한 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신방에 도착하니 촛불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방 안은 냉기가 서려 있었고 구석진 곳에서는 누군가의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섬뜩했습니다. 다인은 조심스레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구석의 지아비 윤호가 벽을 마주하고 앉아 책장을 미친 듯이 넘기고 있었지요. 서방님, 다인이 나지막이 불렀지만 윤호는 신부의 목소리에도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다인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불러보았지요. 서방님, 소첩이옵니다. 그제야 윤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지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윤호는 다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저기, 저 그림자 속에 누군가 있다고. 다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윤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윤호가 탐독하고 있는 서책이 눈에 들어왔지요. 한문으로 빼곡히 적힌 그 책은 유학경전인 듯 했으나 어쩐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다인은 외조부께서 평생을 병자와 함께하며 약초를 다루시던 마을에 이름난 의원이었던 덕분에 어릴 적부터 약초의 향과 동물의 미세한 냄새를 구별하는 법을 몸소 익혔습니다. 외조부께서는 늘 어린 다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요. 독약이란 것은 향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법이니라. 비소는 쇠비린내를 풍기고 부자푸즈는 톡 쏘는 냄새를 내느니라. 그 예민한 코로 윤호의 책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을 때 다인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요. 그것은 일반적인 먹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비릿하고 쇠비린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서책이 아니로구나. 종이마다 독을 입혀 지아비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손가락 끝으로 그리고 숨결로 죽음을 밀어넣고 있구나. 다인은 윤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묘한 가루가 끼어 있었지요. 윤호는 다인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장을 넘겼고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다인은 물러나 촛불 가까이 앉아 지아비를 지켜보았습니다. 윤호의 모습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고 눈빛은 점점 더 흐려져 갔지요. 밤이 깊어가도록 윤호는 책을 놓지 않았고 다인은 그저 멀찌감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윤호는 기진맥진한 채 책을 덮고 벽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인은 조심스레 다가가 윤호가 읽던 책을 집어들었지요. 책을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역시나 그 기묘한 비릿한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겼습니다. 다인은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손가락 끝의 감촉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종이 표면이 어쩐지 미끄럽고 무언가 얇은 막이 입혀진 듯한 느낌이었지요. 이 책에 무언가 발라져 있구나. 그것도 범상치 않은 것이. 다인은 책을 제자리에 놓고 잠든 윤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다인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곳은 시댁이 아니라 사지로구나.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지아비의 목숨을 반드시 구해내고야 말 것이다. 첫날 밤 다인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고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다인은 창문 틈으로 비치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을 그리고 지아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무언가를 반드시 밝혀내리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다인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다인은 이튿날 아침부터 시댁의 규율을 익혀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무섭게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려야 했고 시아버지께서 드실 아침상을 한 채 부엌에서 직접 살펴야 했지요. 그러나 다인의 마음은 온통 지아비 윤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쇠비린 냄새가 풍기던 서책과 허공을 헤매던 윤호의 눈동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다인은 윤호의 처소를 정돈하던 중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책 몇 권을 더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레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보니 역시나 그 기묘한 쇠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왔지요. 다인은 서책을 촛불 가까이 가져가 종이의 결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먹물로 쓴 글자들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으나 종이 표면에는 눈을 씻고 보아도 분간하기 어려운 얇은 막이 입혀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홀로 방에 앉아
외조부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외조부께서는 의원으로 일하시며 온갖 약재와 동물을 다루셨는데 어린 다인에게 늘 경고하시곤 했지요. 다인아, 독이란 것은 칼처럼 단숨에 사람을 베지 않느니라. 독은 물처럼 스며들고 바람처럼 스며들어 사람의 오장육부를 서서히 썩히는 법이니라. 외조부께서는 특히 비소라는 독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소는 흰가루 형태로 물에 타서 먹이는 것이 흔한 방법이지만 더욱 교묘한 자들은 종이에 비소를 섞은 액을 발라 말린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책을 읽는 사람이 손가락에 침을 묻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독이 피부로 스며들고 책에서 날리는 미세한 가루를 숨으로 들이마시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은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사람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몸을 쇠약하게 만든다고 하셨지요. 다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지아비 윤호가 밤낮으로 서책을 탐독하며 광증에 빠진 것처럼 보였던 것도, 헛것을 본다며 소리를 지르던 것도 모두 비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독을 탄 서책을 윤호에게 건네주고 있었고, 윤호는 그것도 모른 채 날마다 독을 손과 입으로 그리고 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윤호를 죽음으로 몰아가려 하는 것일까? 다인은 며칠간 눈을 부릅뜨고 시댁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다인은 안채 복도의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맏동서 강 씨가 윤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지요. 강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뒤 치맛자락 속에서 서책 한 권을 꺼내 윤호의 책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새로운 책을 구해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학문이 더욱 깊어지실게요. 강 씨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으나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윤호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강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지요. 다인은 강 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맏동서가 지아비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다인은 곧바로 윤호의 방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강 씨를 추궁한들 증거도 없이 새 며느리가 맏동서를 의심한다는 소문만 날 것이 뻔했지요. 더구나 강 씨는 시댁에서 10수년을 모셔온 맏며느리로 시부모님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다인은 더 영리하게,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다인은 은밀하게 윤호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가 새로 갖다 놓은 서책을 윤호가 펼치려 하면 다인은 슬며시 다가가 말을 걸어 그의 시선을 흐트렸지요. 서방님, 밖에 달이 참으로 밝사옵니다. 잠시 마루에 나가 바람을 쐬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서방님, 소첩이 오늘 부엌에서 약과를 얻어왔나이다. 함께 드시지 않으시렵니까? 윤호는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으나 다인이 거듭 청하자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다인은 그 틈에 독이 묻은 서책을 치마폭에 감춰치웠고 대신 깨끗한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윤호가 방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을 때는 이미 독 없는 책이 놓여 있었고 윤호는 그것도 모른 채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또한 다인은 혼수를 챙길 때 아버지께서 몰래 넣어주셨던 약재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진사께서는 딸이 낯선 시댁에서 혹여 아플까 염려하여 감초와 녹두, 질경이 말린 것을 비단 주머니에 담아 혼수 속에 넣어주셨던 것이지요. 다인은 또한 밤이면
안채 뒤뜰구석진 곳을 살피며 돌틈에 자라난 민들레와 질경이를 조심스레 뜯어 모았습니다. 달이 뜬 밤이면 혼자 부엌 구석에서 약초를 달여 진한 물을 만들었고 그것을 작은 주전자에 담아 윤호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향긋한 국화차를 우려왔나이다. 드셔보시겠습니까? 국화차라. 향이 그윽하구려. 윤호는 다인이 건네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사실 그 차는 국화가 아니라 해독 약초를 달인 물이었으나 다인은 국화 꽃이 몇 장을 띄워 눈속임을 했지요. 윤호는 그것도 모른 채 매일 밤 다인이 건네는 차를 마셨고 차츰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윤호의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헛소리를 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인이 평소처럼 해독차를 들고 윤호의 방에 들어서자 윤호가 다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리 맑았고 그 안에는 분명한 정기가 서려 있었지요. 부인. 윤호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다인을 불렀습니다. 다인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지요. 예, 서방님. 차를 가져왔나이다. 부인, 이것은 국화차가 아니지 않소. 다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일어나 다인에게 다가왔고 다인의 손에 든 차 잔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나는 알고 있소. 부인이 날마다 이상한 차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리고 내 책상의 책들이 자꾸만 바뀐다는 것을 말이오. 서방님, 부인,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오? 다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윤호 앞에 앉아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강 씨가 독이 든 서책을 날마다 갖다 놓았던 것, 윤호가 그 책을 읽으며 비소에 중독되어 갔던 것, 그리고 다인이 몰래 해독 약초를 다려 먹였던 것까지 낱낱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다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고 이를 악물어 턱선이 굳게 드러났지요. 그러다가 윤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독 때문이었단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서방님. 형수님께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오? 소첩이 본 바로는 그러하옵니다. 윤호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었습니다. 분노와 참담함, 그리고 허탈함이 그의 얼굴에 뒤섞여 나타났지요. 그러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다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인은 왜 나를 구하려 하셨소? 우리는 혼례를 올린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뿐이고 부인은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 않소. 다인은 고개를 들어 윤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소첩의 지아비시옵니다. 지아비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부인된 자가 어찌 모른 척하겠나이까. 윤호는 다인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윤호는 천천히 다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진심으로 고맙소. 서방님, 내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부인을 지키겠소.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이 일을 헤쳐나가도록 하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호는 형수 강 씨가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지요. 최참판 댁의 재산은 어마어마했는데 만약 윤호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큰형에게,
즉 강 씨의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윤호를 서서히 죽여 광증으로 죽은 것처럼 꾸미고 그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다인이 묻자 윤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말했지요. 형수가 아직 내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소. 우리는 당분간 그것을 숨겨야 하오. 내가 여전히 미친 사람처럼 굴면서 은밀하게 증거를 모아야 하오. 소첩도 그 생각이 옵니다. 서방님께서 여전히 광증에 빠진 척하시면 저는 그 틈에 형님의 움직임을 살피겠나이다. 위험하오, 부인.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서방님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윤호는 다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윤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지요. 이 여인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윤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윤호와 다인은 교묘하게 강 씨를 속였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허공을 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강 씨가 가져온 책을 열심히 읽는 척했지요. 강 씨는 윤호가 여전히 독에 취해 있다고 믿었고 안심한 듯 더욱 자주 독이 든 서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다인은 그때마다 강 씨가 가져온 책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를 몰래 뒤쫓아 알아냈습니다. 한편 다인은 윤호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매일 밥 먹을 갈아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시녀들이 먹을 갈아드린다고 했으나 다인은 완강히 거절하며 직접 먹을 갈았지요. 다인은 먹을 갈 때 해독 약초의 즙을 몇 방울씩 섞어 넣었습니다. 윤호가 그 먹으로 글을 쓸 때마다 손가락에 묻은 약초즙이 피부로 스며들어 몸속에 남아있던 독을 조금씩 씻어내는 효과가 있었지요. 2달이 지나자 윤호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밤이면 다인과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밀하게 짰고 낮에는 여전히 광증에 빠진 척하며 강 씨의 의심을 사지 않았지요. 어느 날 다인은 강 씨의 방을 몰래 살피던 중 서랍 안쪽에서 약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지에는 남대문 박회춘당이라는 약방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흰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다인은 친정에서 데려온 충직한 몸종 복녀를 시켜 그 약방을 탐문하게 했습니다. 복녀는 며칠 뒤 돌아와 속삭이듯 보고했지요. 마님, 그 약방 주인이 귀띔해 주기를 최참판대 큰마님께서 3달째 비소를 사 가신다고 하옵니다. 어느 날 밤 윤호가 다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제 거의 다 왔소.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소. 소첩은 서방님만 믿사옵니다. 부인,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두려웠을지를 말이오. 이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오.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은혜가 아니옵니다. 부부란 원래 이런 것 아니겠나이까. 윤호는 다인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다인은 그 온기 속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강 씨가 이미 무언가 눈치를 챘다는 것을, 그리고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모진 풍파는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흐르는 동안 윤호의 안색은 날로 좋아졌고 헛소리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인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커져갔지요. 윤호가 건강을 되찾으면 되찾을수록 강 씨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씨가 윤호의 방에 독이 든 서책을 갖다 주려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윤호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붓을 들고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필체가 예전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또렷했던 것입니다. 강 씨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심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강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윤호의 방을 찾아가던 것이 이제는 하루에 서너 번씩 들락거렸지요. 윤호가 무엇을 하는지, 다인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다인은 그런 강 씨의 시선을 느끼며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태연한 척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 최참판께서 관아에 나가신 틈을 타 안채 마당에 낯선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허리에는 형형색색의 헝겊을 두른 무당이었지요. 강 씨가 시어머니를 부추겨 몰래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 집에 부정이 탔구나. 살사이 끼어 검은 기운이 안채를 휘감고 있으니 이를 풀지 않으면 큰 화가 날 것이로다. 하인들과 몸종들이 깜짝 놀라 우르르 몰려 나왔고 시어머니께서도 안채에서 나오셨습니다. 강 씨는 무당 옆에 서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지요. 어머님, 요즘 집안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지 않사옵니까? 도련님의 병도 낫지 않고 밤이면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옵니다. 이 무당이 소문이 자자한 분이라 하여 모셔왔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어서 굿을 해보도록 하거라. 시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무당은 마당 한가운데 제상을 차렸습니다. 돼지 머리를 올리고 과일을 쌓더니 장구와 꽹과리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무당의 춤사위는 날카로웠고 손에 쥔 칼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새 식구 중에 부정한 것이 있도다. 그것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으니 찾아내어 쫓아내야 하느니라. 무당의 외침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인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강 씨가 무당을 이용해 자신을 몰아낼 심산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굿판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강 씨가 나직이 무당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다인이 머물고 있는 처소를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저기로다. 부정한 기운이 저 방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도다. 하인들이 다인의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고 무당은 칼을 휘두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동이옵니까? 이 집의 새며느리에게 부정이 탔구나. 내 놈이 이 집안에 애군을 불러들였느니라. 무당은 칼끝을 다인에게 겨누며 소리쳤고 강 씨는 그 옆에서 걱정스러운 척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다인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지요. 어머님, 소첩은 결코 부정을 탄 것이 아니옵니다. 이는 누명이옵니다. 누명이라니, 그렇다면 내 방을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느냐? 강 씨가 냉정하게 말하자 무당은 다인의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하인들도 따라 들어가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지요. 다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자신의 방에는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당이 다인의 베개를 들어 올리더니 비명을 질렀지요. 여기 있도다. 흉물이 나왔느니라.
무당의 손에는 지프로 만든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고 그 인형에는 바늘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소리를 질렀고 다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첩은 그런 것을 만든 적이 없나이다. 너의 베개 밑에서 나왔는데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누가 만들었단 말이냐? 강 씨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 흉물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께 그것을 보여드리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어머님, 이것을 보십시오. 새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저주하고 있었나이다. 도련님의 병이 낫지 않는 것도,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도 모두 이 흉물 때문이었나이다. 시어머니는 그 흉물을 받아 들고 녹이 등등한 얼굴로 다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인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어머님, 소첩은 정말로 그런 것을 만든 적이 없나이다. 누군가 소첩을 모함하고 있사옵니다. 모함이라니,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냐. 시어머니의 호통에 다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자신의 베개 밑에서 그 흉물이 나온 이상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지요. 이 못된 것, 우리 집안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가문의 수치이니 보이지 않는 곳에 처박아라. 당장 사랑채 곳간에 가두어라. 시어머니의 명령에 하인들이 다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인은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윤호를 찾았지요. 서방님, 서방님. 그러나 윤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미리 윤호를 다른 곳으로 불러낸 것이었지요. 다인은 사랑채 곳간으로 끌려가 문이 굳게 잠겼고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곳간은 차디찼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칠흑같이 어두웠고 쥐들이 벽을 긁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요. 다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오래 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 씨가 윤호를 다시 도구로 해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한편 강 씨는 다인이 곳간에 갇힌 것을 확인한 뒤 윤호를 찾아갔습니다. 윤호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강 씨가 들어서자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요. 윤호는 여전히 광증에 빠진 척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나이다. 강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윤호 옆에 앉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곧 과장에 나가셔야 하지 않사옵니까? 제가 특별한 서책을 구해왔나이다. 이 책을 시험장에서 읽으시면 문장이 술술 풀릴 것이옵니다. 강 씨는 품속에서 서책 한 권을 꺼내 윤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익숙한 쇠비린내가 기미하게 풍겨왔지요. 윤호는 속으로 이를 갈며 책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어리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님. 이 책을 읽으면 정말 급제할 수 있겠소? 물론이옵니다. 이 책에는 역대 장원 급제자들의 비법이 담겨 있다고 하옵니다. 강 씨는 흡족한 표정으로 윤호의 방을 나섰습니다. 윤호가 시험장에서 이 책을 펼쳐 읽다가 독에 취해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여겼지요. 그때쯤이면 다인은 곳간에서 굶어 죽었을 테고 윤호마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자신의 남편, 즉 큰아들에게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사랑채 곳간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곳간 문 앞에는 하인이 지키고 있었지만 윤호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지요. 하인은 아이고 또 헛소리를 하러 오셨구나 하며 방심하였고 윤호는 그 틈을 타 하인에게 엽전 몇 구러미를 슬쩍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잠깐만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한식경만 자리를 비켜주시오. 하인은 엽전을 받아 품에 넣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호는 곧간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다인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시오? 부인 나요. 서방님. 다인은 문 가까이 다가갔고 윤호도 문틈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두 사람은 곧간 창살 사이로 서로의 손을 잡았지요. 부인, 괜찮소.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그보다 서방님, 형님께서 또 무언가 꾸미고 있지 않사옵니까? 부인의 걱정대로요. 형수께서 오늘 또 독이 든 책을 건네주었소. 과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독하라고 하더군요. 다인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과장은 사흘 뒤였고 과장에 들어가기 전 그 독이 든 책을 읽다가 윤호가 쓰러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었지요. 서방님, 그 책은 절대 펼쳐서는 안 되옵니다. 알고 있소. 그러나 형수는 내가 과장에 들어가기 전 그 책을 읽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것이오.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오. 다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저고리 옷깃을 찢어 작은 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해독 약초를 그 천에 감쌌지요. 친정에서 가져온 약재가 이제 몇 뿌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인은 그것을 모두 천에 싸서 창살 틈으로 윤호에게 건넸습니다. 서방님, 과장에 들어가기 전 그 책을 읽으실 때 만약 정신이 혼미해지시거든 반드시 이것을 씹으셔야 하옵니다. 이 약초는 독을 풀어줄 것이옵니다. 윤호는 그 천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다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천은 따뜻했고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이 윤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요. 부인, 내가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소. 그리고 부인을 이곳에서 꺼내주고 형수의 죄를 밝혀낼 것이요. 소첩은 서방님을 믿사옵니다. 부인, 조금만 더 견디시오. 조금만 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인은 창살 너머로 윤호의 손을 꽉 잡았지요. 서방님,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옵소서. 윤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하인이 돌아오기 전에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인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아 무릎을 꿇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지아비를 지켜주소서. 그가 무사히 과장을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인은 그 사이 물 한 모금,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 찬물과 보리밥 한 그릇을 밀어 넣었지만 다인은 거의 손을 대지 못했지요. 혹여 강 씨가 이곳에까지 독을 탔을까 두려워 물조차 조심스레 입에 적시는 정도였고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윤호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과장 당일 아침 윤호는 강 씨가 준 서책을 품에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 씨는 대문까지 따라 나와 윤호를 배웅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지요. 윤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길을 나섰고 강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과장으로 향하는 길에 윤호는 품속의 서책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 속에 든 다인의 약초 주머니를 확인했지요. 과장 정문 앞에 이르러 윤호는 강 씨의 눈길이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의 마지막으로 그 서책을 펼쳐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책장은 넘기지 않았지요. 윤호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과장에서 반드시 급제하여 부인을 구하고 형수의 죄를 밝혀내리라고 말이지요. 한편 곳간에 갇힌 다인은 창살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지만 다인은 그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서방님이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게 다인은 어둠 속에서 윤호는 과장으로 가는 길 위에서 각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고 승부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과장 당일 새벽부터 선비들이 성균관 앞 넓은 마당에 임시로 마련된 과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윤호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지요. 모두들 긴장한 얼굴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감관들이 한 명씩 몸수색을 하며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품속의 서책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 씨가 준 그 독이 든 책은 여전히 품 안에 있었지요. 과장 정문에 들어서기 직전 윤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멀리서 강 씨가 보낸 듯한 사내 하나가 윤호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윤호는 그 사내가 보는 앞에서 서책을 꺼내 들고 마지막으로 정독하는 척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그 익숙한 쇠비린내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윤호는 숨을 참으며 책장을 넘기는 신용만 했을 뿐 손가락에 침을 묻히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책을 덮어 품에 넣은 뒤 마치 그 내용을 모두 마음에 새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의 사내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는 만족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구에 이르자 감관이 윤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비, 몸수색을 받으셔야 하오. 예, 알고 있사옵니다. 감관은 윤호의 품을 더듬었고 서책이 만져지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과장 안으로는 서책을 들고 들어갈 수 없소. 아, 이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복습하려고 가져온 것이옵니다. 공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미쳐두고 오지 못했사오니 감관께서 이것을 보관해 주시겠나이까. 시험이 끝나면 다시 찾아가겠나이다. 윤호는 서책을 조심스레 감관에게 건넸습니다. 감관은 서책을 받아 옆 탁자에 올려놓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소. 시험 끝나고 찾아가시오. 윤호는 빈손으로 감관 앞에 섰습니다. 감관은 윤호의 옷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들어가시오. 윤호는 과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선비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책상 위에는 백지로 된 시권과 유생들이 가져온 벼루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호의 자리만은 달랐지요. 윤호의 책상 위에는 이미 먹물이 갈려있는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씨가 미리 과장의 하급 서리를 매수하여 윤호의 자리에만 독이 든 먹물을 갈아둔 벼루를 몰래 배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고 시제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윤호가 붓을 집어들려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눈앞이 아른거렸지요. 윤호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서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윤호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다인이 준 약초 주머니가 만져졌고 윤호는 그것을 꺼내 몰래 입에 넣었지요. 약초를 씹자 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신기하게도 흔들리던 시야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독이 서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윤호는 조심스레 책상 위의 벼루를 살폈습니다. 벼루에는 이미 먹물이 갈려 있었는데
그 먹물에서 희미한 쇠비린내가 풍겼습니다. 형수께서 과장 안까지 손을 썼구나. 이 벼루의 먹물에 독을 탔구나. 윤호는 손을 떨었습니다. 만약 이 먹물로 글을 쓴다면 붓질을 할 때마다 독이 손에 묻고 얼굴에 튀어 조금씩 체내로 스며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식경이 지나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이 분명했지요. 윤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모두 자신의 시험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시관들은 멀찌감치 서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품속에서 작은 수통을 꺼냈습니다. 과장에 물을 가져오는 것은 허락되어 있었지요. 윤호는 수통에 물을 벼루에 조금 부어 독이 든 먹물을 희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먹을 꺼내 직접 다시 갈기 시작했지요. 다행히 품속에 가져온 먹은 다인이 해독 약초 즙을 섞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을 갈았고 새로운 먹물이 벼루에 채워졌습니다. 그때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제가 발표되는 신호였지요. 시관이 큰 목소리로 시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술의 제목은 충과효에 관하여 이로다. 선비들이 일제히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도 붓을 들었지만 여전히 손끝이 떨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약초를 씹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지요. 윤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곳간에 갇혀 굶주리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인의 모습, 창살 너머로 약초를 건네주던 그 떨리는 손길을 말이지요.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부인을 구하고 형수의 죄를 밝혀야 한다. 윤호는 눈을 떴습니다. 떨리던 손에 힘이 들어갔고 흔들리던 시야가 또렷해졌지요. 윤호는 붓을 적셔 첫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무르충이란 임금을 섬기되 정직함으로 섬기는 것이요. 효란 부모를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로다. 붓이 종이 위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의 문장은 막힘이 없었고 그 필체는 또렷하고 힘찼습니다. 다인과 함께 밤을 새워 준비했던 글들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왔고 윤호는 그것을 하나하나 시권에 옮겨 적었지요. 1식경, 2식경, 3식경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쉬지 않고 붓을 놀렸고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충과효는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덕목이니 이를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한 선비라 할 수 있도다. 윤호는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윤호는 시권을 들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글은 완벽했고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시관이 다시 북을 울렸습니다. 제술이 끝났다는 신호였지요. 선비들이 하나둘 시권을 제출하고 과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호도 자신의 시권을 시관에게 건네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과장 밖에는 가족들이 선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고 어떤 이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윤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있었지요. 멀리서 강 씨의 하수인이 여전히 윤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걸었습니다. 마치 독에 취해 정신을 잃어가는 것처럼 연기를 했지요. 강 씨의 하수인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호는 사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허리를 펴고 똑바로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호는 과장 입구로 되돌아가 감관에게 맡겨두었던 서책을 찾아왔습니다. 감관은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있던 서책을 건네주었고, 윤호는 그것을 받아 품에 꼭 안았지요. 이 책이 형수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서책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과장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지요. 윤호는 아침 일찍 성균관 앞에 나갔습니다. 벽에는 방방이 붙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방방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 장원 급제자의 함자를 확인했지요. 최윤호. 윤호의 함자가 방방의 제일 윗자리에 쓰여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윤호를 축하했지요. 하지만 윤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부인을 구하고 형수의 죄를 밝혀낼 시간이다. 윤호는 성균관에서 어사화를 받았습니다. 붉은 꽃을 머리에 꽂고 말을 타고 거리를 누볐지요. 사람들이 양쪽에 늘어서서 축하를 보냈고 악사들이 풍악을 울렸습니다. 윤호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참판대가 앞에 이르자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장원 급제자를 맞이했고 시아버지 최참판이 직접 대문 앞까지 나와 계셨지요. 윤호야, 장원 급제를 축하한다. 최참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 강 씨도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윤호가 멀쩡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경악한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말에서 내려 시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나이다. 잘했다, 잘했어. 어서 안으로 들어가거라.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란다. 아버님, 그 전에 소자가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참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무슨 말이냐? 제 부인이 어디 있사옵니까? 최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내 부인 말이냐? 며느리는 흉물을 만들어 집안을 저주한 죄로 곳간에 갇혀 있다. 아버님, 부인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이다. 누군가 부인을 모함한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증거가 새 며느리의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아버님, 소자가 증거를 보여드리겠나이다. 윤호는 품속에서 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최참판 앞으로 다가가 그것을 내밀었지요. 아버님, 이 서책을 보십시오. 이 책은 형수님께서 소자에게 주신 것이옵니다. 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호는 계속해서 말했지요. 형수님께서는 이 책을 과장해서 읽으면 장원 급제를 할 수 있다고 하셨나이다. 하오나 이 책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사옵니다. 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최참판이 소리쳤습니다. 윤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지요. 아버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옵소서. 이 책을 끓는 물에 넣으시면 그 독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옵니다. 최참판은 하인을 시켜 큰 솥에 물을 끓이게 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윤호는 서책을 그 안에 던져 넣었지요. 서책이 물속에서 흐물흐물 풀어지기 시작했고 물이 점점 시커멓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린 도끼가 솥에서 피어올랐지요. 최참판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솥을 들여다보다가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물건이었지요. 최참판이 그 은비녀를 검게 변한 물속에 담그자 순식간에 은비녀가 시커멓게 변하며 그 흉측한 도끼를 드러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최참판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윤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소호입니다. 형수님께서는 이 독을 종이에 발라 소자에게 서책으로 건네주셨고, 소자가 그것을 읽으며 조금씩 독에 중독되도록 한 것이옵니다. 그런 일이. 최참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씨는 두 손을 펄럭이며 부인했지요. 아니옵니다, 아버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나이다. 이것은 분명 도련님이 저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형수께서 부인하시니 소자가 더 명확한 증거를 보여드리겠나이다. 윤호는 다시 품속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남대문 박회춘당이라는 약방의 치부책이옵니다. 소자가 몸종을 시켜 구해온 것인데 이 안에는 형수께서 석 달째 비소를 구입하신 기록이 있사옵니다. 최참판은 떨리는 손으로 그 치부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최참판 대큰마님이라는 이름 아래 비소 구입 기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로. 아니옵니다. 이것은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위조한 것이옵니다. 강 씨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주위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지요. 아버님, 소자의 부인을 곳간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인에게 직접 물어보시옵소서. 부인은 소자가 독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몰래 해독 약초를 다려주었고 소자의 목숨을 구해 주었나이다. 최참판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곳간에서 며느리를 꺼내오너라. 하인들이 달려갔고 잠시 뒤 다인이 곳간에서 나왔습니다. 사흘 넘게 굶주린 다인은 비틀거렸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다인은 윤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부인, 고생이 많았소. 윤호는 다인을 부축했고 두 사람은 최참판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최참판은 다인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며느리야, 내가 정말로 윤호의 목숨을 구했느냐? 그러하옵니다, 아버님. 소첩은 서방님께서 독에 중독되는 것을 알아채고 몰래 해독 약초를 다려드렸나이다. 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최참판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 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강 씨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문득 기어가듯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고 최참판은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강 씨는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며 버텼지만 하인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끌어냈지요.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강 씨의 비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강 씨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윤호와 다인은 비로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강 씨가 관아로 끌려간 뒤 최참판 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호는 장원 급제의 영광으로 승문원 부정자의 벼슬을 받았고
날마다 궁궐에 나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지요. 다인은 곳간에서의 고생으로 몸이 많이 상했지만 윤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차츰 기운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참판이 윤호와 다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 최참판은 꼿꼿했던 허리를 숙여 다인이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다인이의 손을 꽉 맞잡았지요. 다인은 시아버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가,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늙은 아비가 눈이 어두워 가문의 보배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내 참으로 미안하고 또 고맙구나. 최참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인은 무릎을 꿇고 최참판의 손을 꽉 잡았지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첩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서방님은 소첩의 지아비이시니 지아비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부인된 자의 도리 아니겠나이까. 최참판은 다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냈지요. 얘야, 이것을 받거라.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유인의 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이 유인의 첩지이옵니까? 그렇다. 윤호가 비록 이제 막 벼슬길에 올랐으나 내가 이 집안을 위기에서 구한 공이 크니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지혜와 덕행이라면 머지않아 정경 부인의 첩지를 받게 될 것이니라. 다인은 떨리는 손으로 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한때는 흉물을 만들었다는 누명을 쓰고 곳간에 갇혀 죽음을 기다렸던 자신이 이제는 정경 부인의 첩지를 받게 되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고맙사옵니다. 고마워할 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아가. 이제부터 너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것이니 부디 윤호와 함께 가문을 잘 이끌어다오. 며칠 뒤 윤호와 다인은 친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인이 시집간 지 이미 석 달이 지났지만 그동안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기에 친정 나들이를 미뤄왔던 것이지요. 최참판은 화려한 가마를 준비해 주었고 고운 비단 필과 쌀, 그리고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예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윤호야, 장인어른께 내 안부를 전하고 그동안 며느리를 잘 보살피지 못한 것을 사과드려라. 예,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윤호와 다인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마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지요. 유인의 위엄이 느껴지는 행차였습니다. 친정 마을에 이르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한때 몰락한 집안의 딸로 흉가 같은 곳에 시집갔다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탄의 눈빛으로 다인을 바라보았지요. 저분이 이진사댁 둘째 따님이시라오? 그렇다네. 최참판 댁에 시집가서 유인 첩지까지 받으셨다지 뭔가. 아이고, 복도 많으시지. 처음엔 불행한 혼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명당자리였구만. 다인은 가마 안에서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법이지요. 그 화려한 가마 뒤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눈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친정 대문 앞에 이르자 이 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 계셨습니다. 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다인은 가마에서 내려 아버지 앞에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다인아, 다인아.
이진사는 딸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인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지요. 석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영원처럼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무사히 돌아왔나이다. 그래. 내가 무사하니 다행이구나. 아비는 내가 그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밤마다 눈물만 흘렸단다. 아버님, 이제는 괜찮사옵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나이다. 다인은 아버지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호도 뒤따라 들어와 장인어른께 큰절을 올렸지요. 이진사는 윤호를 일으켜 세우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서방, 우리 딸을 지켜주셔서 고맙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오히려 소자가 부인 덕분에 목숨을 건졌사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에서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다인은 오랜만에 아버지가 차려주신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 따뜻한 밥 한 술 한 술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모릅니다. 식사를 마친 뒤 다인은 정경 부인의 첩지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첩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다인아, 내가 유인이 되었구나. 예, 아버님. 이 모든 것이 아버님께서 소녀를 올바르게 키워주신 덕분이옵니다. 이진사는 첩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한때 몰락했던 집안이 이제 유인을 배출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진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인의 언니 이선이 남루한 옷을 입고 대문 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이선은 다인의 화려한 가마를 보고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좋은 곳만 찾아다니며 혼처를 가렸을까? 이선은 좋은 집안, 부유한 집안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양반가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알고 보니 노름에 빠진 한량이었고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집안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지요. 이제 이선은 쫓겨나다시피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대문 밖을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인은 밖으로 나가 언니를 마주했습니다. 이선은 동생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고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언니, 일어나세요. 다인은 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지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언니도 아버님의 딸이에요.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다인의 따뜻한 말에 이선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지요. 다인은 형님을 부축하여 집 안으로 데려갔고 이 진사는 두 딸을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호가 옆에 와 앉으며 다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요. 부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그저 지난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나이다. 처음 시댁에 갔을 때는 이곳이 사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사지가 도리어 복이 되어 돌아왔나이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요. 그리고 형수의 관계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요. 서방님도 소첩이 아니었다면 곳간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것이지요.
윤호는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서로의 가슴을 데웠지요. 부인, 이제는 독냄새가 아닌 향긋한 먹향만을 즐기며 삽시다. 예, 서방님. 이제부터는 평온한 날들만 이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윤호와 다인은 친정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참판 댁에서는 두 사람을 위해 새로운 별채를 마련해 주었고 다인은 그곳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날마다 대궐에 나가 임금을 모셨고 다인은 집안을 돌보며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했지요. 세월이 흘러 다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윤호는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말했지요. 부인, 이 아이의 이름을 승희라 짓고 싶소.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냈듯이 이 아이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좋은 이름이옵니다, 서방님.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최참판 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아들을 키우며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지요. 고난은 힘들었지만 그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다인은 마루에 앉아 아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승아, 어미가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어머님? 옛날 어느 집안에 착하고 현명한 딸이 살고 있었단다. 그 딸은 집안이 어려워지자 흉가 같은 곳으로 시집을 갔지. 흉가요? 무섭겠어요. 그래, 무서웠단다. 하지만 그 딸은 포기하지 않았어. 지아비를 살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냈단다.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은 정경부인이 되었고 지아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리고 그 딸은 바로 너의 어미란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인은 아들을 안으며 속삭였지요. 승아,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단다. 하지만 모진 풍파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단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잊지 말거라. 예,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다인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고 다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윤호는 벼슬이 높아져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고 다인은 현명한 유인으로 집안을 훌륭하게 이끌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윤호는 마침내 정일품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날 대궐에서는 윤호의 부인 다인에게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렸지요. 다인은 그 첩지를 받아들고 지난날 곳간에 갇혀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최참판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머지않아 정경 부인이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인은 정경 부인의 예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 왕비를 뵙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부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로다. 윤호와 다인 부부야말로 그러한 부부의 귀감이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초야 야담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